안녕하세요. 김용민 TV의 향신료 같은 코너,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가끔씩 책 선물을 받는데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 좋아하겠다 싶어서 저에게 건넨 모양입니다. 출판사에서 건네는 선물은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건네는 선물들은 꽤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선생님과 박지원 선생이 함께 쓴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인데요. 박지원 선생이 묻고 박홍규 선생이 답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고독한 독서인 박홍규와의 대화라고 적혀 있고요. 옆에 부제로 무리 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 이렇게 적어놨네요. 무리 짓지 않는 삶의 아름다움. 옛날에 누군가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다니고 무리지어 다니니까 그 단세포 동물들이나 아메바들이나 무리지어 다니지 이 고고한 개인이 어떻게 무리지어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힐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와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선생은 많이 아실 겁니다. 번역도 워낙 많이 하셨고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처음 한국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쓰기도 많이 썼습니다. 주로 평전들이 많죠. 자유인 루신,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도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150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152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책 많이 쓴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책만 쓰다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보내시나 싶기도 해요. 물론 존경스럽죠. 존경합니다. 정말 책 많이 읽고요. 혹시 일간지 중에서 이 박홍규 선생이 연재하고 있는 이단아 읽기라는 그 꼭지를 읽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너도 아주 재밌죠. 이단아 읽기. 그리고 박홍규 선생 하면 법학자인데 법학자라기보다는 어떤 아나키스트, 그리고 인문학자, 독서인으로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 그린 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톨스토이의 모습인데요. 박홍규 선생이 톨스토이를 각별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네, 무엇보다 박홍규 선생이 강조하는 삶의 모습은 자유로운 개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유로운 개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고독의 능력이랄까요? 고독의 힘을 내장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란 말은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죠. 주로 한국의 우파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영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괴물, 야수 같은 이 시장의 자유를 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하고 자기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저마다 다른 게 자연스럽지요. 우린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자라온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삶과 생각, 인생관과 세계관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면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하고요. 각각의 개인들이 저도 모르게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순간 사회는 획일주의이자 전체주의로 흐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회적인 큰 흐름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나만 이 길을 택하겠어 라는 그 결단력이랄까요? 결정 능력을 구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의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이 독서의 힘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 어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깊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할 테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나를 만날 때 그 낯섦, 그리고 두려움,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또 다른 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장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고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제 눈길을 강하게 끈 부분이 바로 고독과 관련된 챕터였습니다. 고독에 관하여 가족, 거울, 그리고 스마트폰 너머에 라는 글입니다. 이 박홍교 선생은 이 책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네요. 동양에서의 고독과 서양에서의 고독은 또 다릅니다. 일단 동양 고독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참조하기로 하고, 서양적 의미로 우리가 고독을 사용하니까 일단은 이 서양에서 어떻게 고독이란 말을 쓰는지 보겠습니다. loneliness와 solitude를 구분하는데요. loneliness는 어떤 이 공간적 거리감, 이 밀턴의 신라원에 나오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하네요. 외로움, 그러니까 자발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solitude는 soul이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독존의 자세,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힘을 갖춘 그런 자발적인 이 고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oneliness와 solitude의 구분에 주의해서 보시면은 고독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자발적 고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발적 고독은 여기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세계와 스스로 유리되는 일, 이것이 바로 솔리튜드를 실천하는 일이며 그것은 오로지 자발적인 거예요. 솔리튜드는 모든 것을 불신하고 깨뜨리며 오직 자신을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저자 박홍규 선생은 스마트폰도 쓰지 않는다고 하죠. 자동차도 없고요. 어쩌다가 인터넷 가끔씩 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고 하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독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발적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고독은 자신을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쯤 오면은 그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바우만의 책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스마트폰 쓸 때 나는 스마트폰을 거부할 수 있는 힘, 가능할까요? 참 힘들죠. 힘듭니다. 이 양떼처럼 한 방향으로 다 몰려갈 때 나는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되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선택일 겁니다. 저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고독과 관련해서 한 문장만 더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사고하고 혼자서 행동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게 고독입니다. 그런데 사회와 국가는 그런 개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기본적으로 흡수하고 동화하려는 경향을 띠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고독을 기본적으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저항입니다. 자신을 전체적인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는 의지가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자발적 고독은 자유로운 개인의 기본적인 조건이랄까요? 어떤 이 장착해야 할 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저항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근원이 바로 자발적 고독.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생태적 삶은 가능한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의 번역 풍토에 관한 아주 신랄한 비판도 저는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한 비판도 재미있습니다. 비판이라기보다는 페미니즘에 관한 태도, 그리고 생태적 삶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요. 또 노년에 대한 그 언급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들은 이 책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적 삶은 가능한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플라스틱 배출량은 거의 세계 톱 수준이거든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높은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폐하는데 우리의 생활상의 적폐가 어쩌면 더 심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시민 각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삶을 조금씩 바꿔가려는 노력 없이 외부 탓, 정치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생태적 삶에 대한 얘기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박 선생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죠. 월든의 삶을 실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헤세도 대단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을 정치적으로 독해하는 것도 저에게는 대단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인의 삶을 아는 게 흥미로웠어요. 대구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대구 사람으로서 이 정치적인 어떤 스테이터스, 어떤 위치 설정이 대단히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들이 흥미진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네로라는 독서인 중에 한 사람이죠. 박홍규 선생의 일상적인 삶과 그리고 살아온 삶들, 유학 시절 삶까지, 그리고 현재 삶, 그리고 독서의 이력들까지 쭉 아우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길을 끄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인가 톨스토이인가인데요. 저는 둘 중에 누굴 더 좋아하느냐라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스토옙스키를 많이 좋아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저도 지금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는가? 이 문제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 한번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질문을 던지는 박지원 선생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밀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 박노자 선생 얘기를 꺼냈는데 박노자 선생도 도스토옙스키를 아주 싫어했죠. 도스토옙스키를 읽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가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 정교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야말로 반전 평화주의자, 아나키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톨스토이를 인도주의자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죠. 최남선, 이광수의 번역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시간에 또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듯이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정말 애국심이 어떤 광기인가 하는 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반전 평화 사상을 담고 있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낯섭니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한국 문학사에서 또는 외국 문학 소용사에서 어떻게 오독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권력과 결합해 있던 러시아 정교의 전통을 신봉하고 러시아 민족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예찬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반근대적인 국가주의자의 측면이 강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좀 심하게 말하면 러시아 군국주의자였고 짜르주의자였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사도였고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를 얘기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톨스토이는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다릅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수 또한 대단히 반국가적이었고 자율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적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하는 평화주의,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아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반항정신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점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도스토옙스키인가 톨스토이인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E.H. 카가 역사학자 있잖아요. 그 E.H. 카가 쓴 책의 제목이 도스토옙스키인가 톨스토이인가일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질문입니다. 계급의 문제도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계급적 차이도 있고 교양의 차이도 있는데 아나키스트 박홍규는 분명히 톨스토이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갈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마무리할까요? 네, 이 박홍규 선생은 빈센트 반 고흐도 각별하게 좋아했습니다. 책을 쓰기도 했었죠. 이 고흐가 이 무학자로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해 나갔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사상이랄까 생각의 기본적인 틀은 독서라고 봐요.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어떻게 추구해 나갔는지 이와 관련된 언급들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그림은 낮잠이죠. 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책과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의미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